전국에 계신 30만 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난공TV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난공데스크의 이윤입니다. 저희 난공데스크의 그 취지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할 때 느꼈던 건데 공무원 수험 제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공무원 수험 제도를 공부해야 될 정도로 어려워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시중에 부정확한 정보들, 여러분들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그것에 기초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정확한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들께 해줄 수 있는 그거를 생각을 해본 결과 좀 제도를 쉽게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는 검증된 정보로 바꿔드리고 또 신선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난공데스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는요, 그 공무원 시험 전문 신문사인 수험뉴스의 대표자이신 그 이광호 대표님께서 출연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시험 뉴스와 공무원 수험 컨텐츠를 담아 전국의 수험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는 수험뉴스 대표 이광우라고 합니다. 네. 오늘 대표님께서 지금 이제 앞에 이제 아이패드에 그 비장의 어떤 자료들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이 네. 자료들을 이제 잘 이제 공유해 주시고 또 이제 분석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코너 순서 드리고 소개 드리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코너는 이제 크게 두 개입니다. 일단 하나는 이제 최근에 그 공무원 관련 주요 뉴스들을 이제 저희가 브리핑해 드리는 공시 핫뉴스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국가직 9급 그리고 지방직 9급 그 시험 커트라인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분석해 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단순한 뭐 숫자 나열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저희도 분석을 해볼게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에서 참고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공시 핫뉴스 코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요, 국가직 7급, 이제 시험 며칠 안 남았죠.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그 원서 접수 결과가 발표가 돼가지고요. 한번 그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지금 요 원서 접수 결과가 나왔는데, 네. 지금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다 그러고, 네. 그 조금 계속 좀 떨어지는 추세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네네. 뭐 좀 그런 현상에 대해서, 그리고 실제 어떤지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최근 3년 뭐 꾸준히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네. 사실상 그 3년 동안 그 경쟁률 떨어진 거는 이렇다한 유의미한 수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출원 인원이 뭐 1,000명에서 500명씩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정도고 실질적으로 이게 7급 관련해가지고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건 2016년도와 17년도 사이에 일어났었어요. 그 당시에 어떤 제도 변화가 있었는데 저희가 7급 같은 경우 17년도에 영어 과목이 검정제로 대체가 됐잖아요. 이 영어 과목 검정제가 도입이 되면서 16년도에 그 경쟁률하고 17년도 경쟁률이 급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요 이유는 모집 인원은 비슷했는데 양계 연도 모집 인원은 비슷했는데 출원 인원 자체가 좀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16년도에 출원 인원이 6만 5천 명 정도였는데 17년도에 출원 인원이 4만 7천 명대로 좀 한 2만여 명 이상이 이렇게 좀 감소를 했고 그 원인은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어 검정제 도입이라는 데서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후로도 지금 계속 경쟁률 자체가 떨어지고 출원 인원도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영어 검정제로 바뀌던 그 네. 해에 네. 유의미한 좀 급감이 한번 일어났고, 네. 그리고 그 후에도 이렇게 좀 떨어지고는 있으나 뭐 굉장히 큰 어떤 그 정도는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좀 그렇다면은 이제 저희 시험이 또 한 번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네네. 내년에 그 국가직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사 네. 또 이제 검정 시험으로 대체가 되고 네. 또 PSAT도 도입이 되고,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또 한 번 어떤 큰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예. 영어 검정제 도입도 그 출원인을 급격하게 떨어뜨렸는데 사실 PSAT 도입과 한국사 검정 자체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네. 수험생들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때문에 요 두 가지 이유 그 제도 변화 자체가 출원인을 좀 더 급격하게 또 떨어뜨리지 않을까 그런 좀 그 분석이 되고 있어요. 대신에 이제 그 네.
이 PSAT 도입이 되고 한국사 검증으로 가게 되면 이제 5급 준비를 하는 수험생들이 있는데 네.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좀 교차 지원이 좀 용이해지는 편이에요. 5급은 어차피 PSAT를 보니까. 네네. 5급은 이제 예. PSAT를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봐왔으니까. 네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뭐 그 친구들이 교차 지원을 하면서 경쟁률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냐는 얘기들을 좀 하긴 하는데 뭐 5급 지원자들을 좀 분석해 보면 네. 거의 10,000명 내외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가 까다로워짐에 따라 지금 현재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그 지원율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제 수험생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걱정을 하는 게 경쟁률도 경쟁률인데 그 5급 수험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PSAT를 오래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그 총체적인 경쟁률보다도 실제적인 표현이 좀 그렇지만 실제적인 빡셈이라고 그래야 될까? 거기에 이제 그 예전부터 PSAT를 열심히 해온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체감 어떤 난이도, 체감 합격의 가능성은 더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생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도 사실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또 제가 가르치는 과목 행정법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주관식 시험 준비도 해봤었고 수험생 때 그리고 지금 이제 객관식을 가르치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주관식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객관식을 잘한다는 보장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은 시험의 어떤 포인트가 완전히 달라요. 객관식 시험은 판례를 굉장히 많은 범위의 판례를 얇게 아는 거고요. 주관식은 그냥 나올 만한 리딩 판례를 깊게 아는 거, 뭐 아주 거칠게 말하면 그래가지고 사실은 5급을 준비하는 사람이 뭐 역량이 이제 물론 다 훌륭하신 분들이겠지만 그분들이 우리 시험에 들어와가지고 어떤 점수를 발휘할지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사실 솔직히 말해서 PSAT는 잘 볼지 모르겠는데 뭐 좀 그런 생각은 저도 한번 제 의견도 한번 얹혀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지방직도 네. 내년부터는 이제 영어랑 한국사가 대체된다는데 맞습니까? 네네. 21년부터 검정제로 도입이 되죠. 예. 국가직하고 같이 보면 되는데 이제 다른 점은 PSAT를 보지 않는다는 게 다른 점입니다. 그러면은 지방직은 국어는 그대로 가고, 네. 그러니까 지방직은 국어, 나머지는 대체 네. 이렇게 공통 세 개로 말하자면 이렇게 되고 국가직은 이제 그냥 PSAT 네. 그리고 나머지도 대체 그렇게 되는 거네요. 네네. 그러니까 국어와 PSAT 차이라고 보시면 네, 그 되겠네요.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방직은 국어를 보고 국가직은 PSAT를 보고.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그 국가직 7급에서 가장 경쟁률이 높았던 네네. 그 직렬은 인사조직 직렬이네요. 네네. 여기가 무려 643대 1. 그래서 사람이 650명이 있으면 한 명이 붙는 그럼 진짜 어마어마한 뭐 거의 전교생 중에 한 명이 뽑는 요 3명 뽑는데 1929명이 몰렸다고 그러거든요. 네. 요거 그리고 제가 지금 대표님이 자료 공유해 주셔서 보니까 이 인사조직이 16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네. 그래서 289대 1로 그때도 뭐 어마어마하게 시작했는데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올려서 이번에 643대 1까지 갔더라고요. 네네. 경쟁률이 계속 치솟고 있죠. 예, 이거 원인은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순하게 보면 그 7급 그 인사직류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근무처 자체가 인사혁신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점점 더 그쪽 지원자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그 생각이 나는 게 그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느 조직이든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공무원 조직도 그렇거든요. 공무원 조직도 보면은 그 내부에서 이제 인사과는 거 감사과 그 두 개가 이제 약간 안에서 이제 좀 뭐 무대를 받는다고 말해야 되나? 뭐 선호하는 그런 데인데 그게 조금 범위를 넓히면 이제 국가행정조직 거기에 인사과에 해당하는 이 인사혁신처 그래서 여기가 조금 이제 좋은 걸 사람들이 알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여기 그 인사혁신처에서 그 여러분들 이제 공무원 되시면은 유학을 가셔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첨예한 관심사예요. 내가 이제 언제 유학을 갈 수 있고 또 어느 나라를 갈 수 있고 영미권을 가느냐, 뭐 아니면 유럽이라도 가느냐, 아니면 뭐 어디를 가느냐, 뭐 그리고 이제 뭐 1년짜리 가느냐, 2년짜리 가느냐, 6개월짜리 가느냐. 근데 거기서 이제 또 인사혁신처에서 고유를 하기 때문에 예, 그래 또 아마 그런 것들을 요즘 이제 수험생들은 또 잘 알고 또 많이 이제 그런 게 알려져서 또 업무의 어떤 그 중요성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반영이 돼서 경쟁률로 드러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재밌게 들었던 얘기는 인사혁신처 그 유학 관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공무원들이 대감님이라고 부른대요. 만나가지고 대감님.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600 몇십 대 1을 보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국가직 9급 원서 접수 결과 그 대표님께서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결국 중요한 것은 시험 제도 변경에 따른 또 이제 경쟁률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이 된다. 그리고 국가직과 지방직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국어 PSAT 여부에 따라 다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뉴스로 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이제 얼마 전에 9월 첫째 주에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요. 21년에 국가 공무원을 그 16,140명을 충원한다고 그럽니다. 그 사실은 이제 공무원이 총 정원이 16,000명 이상 이제 늘어난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이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늘린다는 건지 그리고 우리 시험에는 어떻게 영향이 있는 건지 네. 대표님께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계획을 보면 그 중앙부처에 뭐 보니까 예. 중앙부처에 8,345명 그리고 뭐 헌법기관에 113명, 국군 조직 쪽에 7,682명을 네. 충원한다고 돼 있어요. 뭐 헌법기관과 국군 조직은 조금 이따가 얘기를 네, 하고 네, 네. 중앙부처 먼저 살펴보면 이제 그 8,345명 중에 이제 경찰하고 해양경찰 쪽에 3,393명 충원이 되고요. 그리고 국공립교원 쪽에 3,613명이 충원되고 생활안전공무원 쪽에 1,339명이 충원이 돼요. 여기서 이제 국공립교원 쪽은 교사 위주의 충원이다 보니까 저희 그 공무원 선발하고는 그 크게 영향을 좀 못 미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교원이 우리 이제 교행과는 다른 거죠. 교행과는 이건 진짜 교사분들.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그 교사분들 위주로 얘기를 네. 하고 충원한다고 얘기가 되고 네. 있습니다. 그 사실상 뭐 이 교원에는 그 네. 교육직 공무원들 네. 포함이 돼 있는데 아. 이번 충원 내용에는 교사 위주로 충원한다는 아. 내용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 쪽 그 수험 쪽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충원 내용인 것 같고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제 경찰, 해양경찰 쪽을 좀 살펴볼 수 있는데 네. 해양경찰이 뭐 600명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경찰이 뭐 2,700명 가까이 충원이 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저희 쪽으로 보면 그 저희 행정직렬 쪽에 그 네. 경찰청 직류가 있어요. 예. 이제 그쪽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아. 뭐 뽑는 인원이 항상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렇게 경찰 쪽 그 충원 인원이 2,7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그쪽 선발 인원에 좀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 뭐 구급 지원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제 또 경찰 시험이 따로 있잖아요. 네. 그쪽 경찰 그 시험 쪽에도 이제 선발 인원이 좀 늘어날 것으로 또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헌법기관하고 국군 조직이 있는데 네. 뭐 헌법기관도 뭐 저희 쪽하고 관련해서는 크게 좀 선발 관련해서는 이슈가 없을 것 같고 네. 국군 조직 쪽에 이제 그 충원 인원을 좀 살펴봐야 이거 되는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쪽에. 네네네. 예. 이 국군 조직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저희 쪽 뽑는 그 네. 직렬 이쪽 관계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단지 왜 여기서 좀 언급을 해야 되냐면 그 군무원 쪽 그 충원 인원이 뭐 지금 사실상 군무원 부사관 해서 7,682명이라고 하는데 네. 대부분 좀 공무원 쪽이지 않을까라는 좀 추측을 하고 있어요. 네. 군무원 그동안 그 군무원 시험 그 출원 인원이나 그 뽑는 네. 인원 좀 추이를 살펴보면 네. 2018년도하고 19년도 사이에 급격하게 그 모집 인원이 늘었어요. 네. 이제 어떻게 늘었죠? 18년도에 한 1,200명대 이렇게 네. 뽑고 있다가 그 전까지는 비슷했어요. 1,000명 네. 내외로 이렇게 뽑고 있다가 19년도가 되면서 4,000명을 갑작스럽게 뽑았어요. 뭐 한 세 배. 네네. 세 배도 더 뽑았고 네 배는 아니지만 아무튼 세 네. 배가 넘는 예. 3배 이상을 뽑았다고 네. 봐야죠. 그러면서 이제 그 2020년도도 연달아서 또 네. 4,000명을 넘게 뭐 4,139명을 또 뽑았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 쪽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뽑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충원 그 계획이 나온 것처럼 그러면은 뭐 20년에 지금 보니까 4,100명을 뽑았는데 네네. 이것도 물론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네. 지금 또 군무원과 부사관을 합해서 7,682명을 정원을 늘린다.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는 5,000명이 넘을 수도 있겠네요. 물론 뭐 알 수는 없지만. 뭐 지금 장기적인 계획이 2024년까지 네. 뭐 이제 그 국군 정원에 네. 국군 정원에 뭐
8.8%까지 지금 군무원을 늘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현역 자원이 계속 줄어드니까. 네네. 네. 현재는 지금 5.5%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네. 이제 8.8%까지 그 비중을 늘린다고 하니까 뭐 계속 더 많이 뽑는다고 보는 게 맞죠.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서 저희가 군무원 얘기를 왜 하냐면 실질적으로 지금 2019년도에는 갑자기 많이 뽑으면서 그동안 그 군무원 준비하던 친구들이 그냥 그대로 혜택을 받는데 지금 자료 보니까 대표님이 네. 사실 자료를 띄워주셔서 보고 있는데 네네. 18년도에 1,200명 뽑을 때 4만 명이 지원했고 네네. 19년도에 그 3배가 넘는 4,000명을 뽑을 때는 오히려 출원자가 줄었네요. 네. 39,000명. 얘네 뭐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약간 그 시기를 잘 탄 시험이었던 것 같네요. 이때는. 네, 준비하는 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비슷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출원 인원이 그분들이 그대로 비슷했다고. 왔는데 네네. 모집 인원만 3배가 돼버린. 네네, 갑작스럽게 늘어났던 아. 거고. 근데 2020년을 살펴보시면 뭐 모집 인원 4,139명에 출원 인원이 갑자기 출원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6만 7천 명 소문 나가지고 이상으로. 다 왔나 보다 이때. 네네, 맞습니다. 예, 출원 인원이 갑자기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엔 더 많아질 수도 있겠네요. 그럼 네네. 모집도 많아지고 출원도 많아지고. 그렇죠, 그렇죠. 특히나 이게 구급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이 군무원 시험이 과목이 겹쳐요, 많이. 과목도 더 적지 않나요? 숫자도? 그렇죠, 훨씬 적죠. 네. 그러니까 뭐 군무원 시험 같은 경우 영어하고 한국사 검증을 네. 검정제가 있고 그 다음에 보는 그 과목이 행정직 기준으로 네. 그 국어와 그 다음에 이제 전공 과목 2개인데 네. 일행직 기준을 본다 그러면 행정학 행정법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구급 준비하는 그 분들 중에서 교차 지원하기도 되게 용이하고 심지어 조금 오랫동안 구급 시험이 되지 않았던 네. 분들 같은 경우는 군무원을 준비해서 빠르게 합격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음. 그런 부분들이 요 갑작스럽게 늘어난 출원 인원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군무원도 그 얼마 전까지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또 시험 문제도 공개를 안 했는데 네네. 올해는 공개를 했죠. 네네. 예, 그것도 뭐 이렇게 공개를 하겠다, 뭐 안 할 것처럼 말하다가 그냥 어느 거 약간 기습적으로 공개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앞으로 좀 더 많이 공개를 한다고 하고 예. 있는 사안이라서 사실 이제 공개를 안 할 수는 있어도 한 걸 안 하긴 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안 할 수는 있어도 아마 계속 공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문제는 사실 그렇게 큰 경향이 차이가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제가 전문성 있는 과목 기준으로 보면은. 네. 그래서 지금 대표님 말씀대로 그 기존에 이제 하던 구급 공부에 그냥 이어서 하나의 어떤 시험 옵션이 더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나라에서 주는 뭐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네네. 많이 늘어나는 것이. 그 중앙부처 그 충원 계획 중에 생활안전공무원 분야가 예, 저희 그 또 구급 준비하는 분들한테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국민 안전 강화 등을 위해 뭐 이렇게 뽑는다고 돼 있네요. 네네. 그 내용을 보시면 네. 이제 뽑는 인원들에 대한 내용이 좀 있는데 보시면 뭐 보호관찰 전자감독 관제 인력 뭐 188명, 그다음 철도 항공 안전 인력 31명, 통관 검사 감시 26명, 근로감독 21명 이렇게 좀 충원한다고 돼 있어요. 네, 네.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요것들이 이제 저희 그 구급 시험 관련해 가지고 해당하는 직류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관련된 직류들이 그 좀 선발 인원이 좀 늘 수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거든요. 관련된 직류라고 하면 아마 보호직이나 뭐 그 고용노동부나 네, 뭐 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은 좀 그 모집 인원 자체가 좀 늘지 않을까라고 같이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하면은 뭐 이제 군무원이 좋은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생활안전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 뽑는 그 충원 중에 이제 우리 시험과 관련된 진열도 있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네, 변화가 네. 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 헤드라인, 공식 핫 이슈 그 이제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는 이제 오늘 어떤 메인 코너라고 할 수 있는 이슈 분석 및 전망 코너로 가서 올해 치러진 그 국가직 구급시험 그리고 지방직 구급시험 커트라인 한번 분석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꼼꼼히 한번 봐볼게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코너 이슈 분석 및 전망 해서 올해 치러진 국가직 구급, 지방직 구급 커트라인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선 같은 게 보니까 얼핏 보이실 거예요. 이게 다른 저희 뭐 방송의 어떤 오류가 아니고 실제로 여기 이제 막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 투명한 막인데 요새 그 방역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님하고 저도 가까워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지금 분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저히 제한된 인원 내에 또 이렇게 막까지 설치하고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슈 분석 및 전망 코너 커트라인 올해 이제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커트라인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커트라인은 뭐 당연히 아시는 그 문 닫고 들어간 바로 고점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필기 시험에서 보통 최종 선발 인원의 1.2배수에서 뭐 이제 많으면 이제 2배수까지 선발하는데 그렇게 이제 그 배수 안에 들어가신 분 중에 가장 이제 문을 닫고 들어가신 그 점수를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커트라인은 뭐 여러 가지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선발 인원이 많아지면 이제 내려갈 수도 있을 테고 반면에 이제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또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제압할 수 있는 큰 것이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 또 커트라인도 이제 왔다 갔다 할 텐데 한번 요번에 나온 걸 보고서는 저희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은 그 국가직 9급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그 한번 정렬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적 순으로 커트라인 순으로 나열을 해본 거예요. 한번 2019년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요게 이제 19년도 자료고 그 여기 큰 게 20년도 자료인데 보시면은 그 교육행정직이 올해 가장 높았습니다. 커트라인이. 그래서 무려 400점이 넘어야 사실 올해 시험이 그렇게 쉬운 시험도 아니었는데 전체적으로는 커트라인이 떨어졌어요. 여기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행정이 뭐 416 그리고 뭐 교육행정 409 뭐 해가지고 출입국 관리까지 저 이제 다섯 개가 400이 넘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400이 넘는 게 교육행정 하나뿐이고 나머지는 다 이제 300 이하고요. 그리고 교정 같은 경우는 이따도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올해 이제 347점이었는데 그게 이제 교정이 올해 제일 낮아서 347점이었는데 작년에는 제일 낮은 게 374점. 그래서 뭐 수십 점 차이가 나는 좀 이렇게 커트라인이 떨어진 어려운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교육행정이 올해 최고였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2등이었네요, 대표님. 네네. 그래서 이 어떤 그 원인이 뭔가요? 지금 교육행정이 점수가 높은 게 전체적으로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직류의 선호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 텐데, 네. 뭐 이렇다하게 뭐 그 선호에 대한 그 원인을 분석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예.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교육행정, 일반행정, 뭐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직 정도가 이게 네. 상당히 좀 수험생들이 선호하는 직류 네, 중에 네. 하나인데, 네. 굳이 이유를 따져보자면 네. 아마도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때 그 네. 직류에 대한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례적으로 이제 가장 편하게 좀 지원하고 가장 네. 잘 알려진 직류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좀 지원할 때 그쪽으로 좀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행직이나 교육행정이 그 대표적인 것 같고요. 뭐 출입국 관리직은 사실은 뭐 그거랑 조금 별개로 네. 그 준비하는 친구들의 선호도가 좀 많이 반영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꾸준하게 출입국 관리직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상위권에 놓여 네. 있는데 그렇게 떨어지질 않는 걸 봐서는 소위 말해서 이제 어떤 특정 직렬 같은 경우는 눈치를 보면서 지원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좀 빨리 그렇죠. 합격하기 위해서. 예, 예. 근데 그런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높은 걸 봐서는 수험생들 선호도가 일관되게 좀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용어인데 요 세 개를 일교출 네. 뭐 이게 이렇게 두 문자를 따가지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그 점수가 이제 높은 어떤 직렬로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 올해 기준으로 보면 교육행정, 일반행정 약간 정말 이제 좀 일반적이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셨던 공무원분들 학생 때부터 접할 수 있었던 공무원분들 위주로 좀 선호도가 있는 것 같고 좀 색깔이 너무 진한 부분들 뭐 교정이라든지 뭐 마약 수사 이렇게 좀 업무의 성격이 분명한 건 아무래도 그쪽 이제 매니아 분들이 지원을 하실 테고 네네. 무난하게는 이제 누구나 이제 한 번쯤은 지원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또 그런 면에서도 점수가 이제 높게 나오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고 성적은 교육행정이었다. 작년에도 교육행정이 두 번째였다. 꾸준히 이제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다. 뭐 교육행정 말고도 뭐 일반 전통적으로 이제 많이 보시는 일반행정이나 출입국 관리도 그렇다. 그렇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는 점수가 이제 하락을 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점수가 낮은 직렬은 이제 남자 교정직이었네요. 네네. 뭐 이게 예. 그 꾸준하게 그랬던 건 아니고요. 네. 예, 물론 이제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특수한 상황이긴 해요. 뭐 네. 체력 시험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또 이제 또 특수한 환경에서 근무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선호되는 직렬은 아닌데 저 정도로 2020년도에 나온 그 합격 점수 347점 저 정도로 낮게 나오진 않거든요. 평년도에는. 근데 이번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었어요. 어떤 네. 뽑는 인원이 예.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게 크게 늘거나 줄지 않는데 네. 고정돼 있었는데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네, 네. 그랬고 올해는 뽑는 인원이 2배 이상 뽑는 인원이 너무 많이 갑자기 늘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격 점수가 급격하게 낮아진 그러니까 거죠. 올해는 약간 교정직 분들한테는 준비하시던 분들한테는 좀 기회였을 수도 행운이었죠. 있었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그러니까 아무래도 공부만 하기도 힘든데 네. 이것은 이제 체력 시험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만큼은 또 공부해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네. 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그만큼 점수 차이가 나는 그렇죠. 지원자가 항상 일관됐었어요. 지금 뭐 20년도도 그랬고 네. 똑같이. 그래서 모집 인원의 차이 때문에 저렇게 점수가 확 낮아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거는 전체적인 경향보다도 교정직 특유의 사정이 오래 있었기 때문에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네요. 갑자기 교정이 작년에는 그리고 가장 낮은 점수대가 아니고 오히려 네. 그 상당히 밑에도 좀, 이제 예, 있었었는데 있었었죠. 예, 지금은 이제 그런 사정으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요게 또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제 요거는 이제 점수 순으로 저희가 이제 나열을 해놓은 거고 또 이제 경쟁률도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경쟁률도 사실은 이번 국가직이 전체적으로는 경쟁률이 조금 떨어졌지만 큰 어떤 의미가 유의미할 정도의 그건 아니었는데 유의미하게 떨어진 분야가 이 일반행정 경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 19년도에는 40대 1이었는데 네. 정확하게 이제 39.58대 1이었는데 40대 1이었는데 올해는 19대 1. 그러니까 반보다도 더 떨어진 어떤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네네. 어떻게 일반 행정 경찰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된 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행정 경찰 같은 경우는 19년도 신설된 직류예요. 아, 예, 예. 18년도까지는 시행이 안 됐었고 예, 예. 19년대 신설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수험생들이 좀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 인원을 살펴보면 한 15,000명, 16,000명 정도 지원을 그러면 했었습니다. 몇 명 뽑았던 거죠? 344명 뽑을 때. 340명 뽑는데 네네. 16,000명 정도 지원. 네네. 그렇게 예. 지원을 했었는데 신규 직렬이다 보니까 직렬이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그 시험 결과 나오고 네. 합격 그 분포도 가지고 분석을 좀 해보니까 네. 점수가 상당히 높은 거예요. 그 작년 합격선이. 기준으로 보면은 상위 5등 안에 드네요. 출입국 관리보다도 높았네요. 네네네. 이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들을 보고 20년도에 그 지원자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 점수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보통 신규 직류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첫 시험에서 그 합격선이 낮기 마련인데, 그렇죠. 네네 여기 그래서 많이들 지원을 했었는데 그렇죠. 실질적으로 결과물이 워낙 점수가 높게 나오다 보니 20년도에 지원자가 급격하게 줄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저 그 지원자를 보면 20년도에는 10,000명 정도가 지원을 해서 3분의 2 수준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뽑는 인원은 비슷한데 네. 그 지원자가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경쟁률이 확 떨어졌다고 봐야죠. 그런데 경쟁률이 반토막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점수대 자체는 또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올해도, 여전히 예, 높습니다. 올해도 뭐 385점에 육박하는 그래서 중간보다 조금 위에 있는 커트라인을 보였습니다. 네. 경찰이. 아마 그게 그 경찰 행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경찰청 근무로 네, 네. 알고 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일단 선호도가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네. 약간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표현이 좀 그런가요? 약간 폼이 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이렇게 또 위험하지는 않을 것 같은 좀 그런 느낌? 그렇죠, 그렇죠. 예. 뭐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좀 선호도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 일반행정 경찰은 시행한 지 이제 2년이 지나면서 약간 이제 경쟁률이 이제 좀 정착돼가는 와중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네네. 그럼에도 일단은 뭐 상위권에 포진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철도 경찰 같은 거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올해 다 점수가 떨어졌어요. 그만큼 네네. 이제 올해 시험이 어려웠던 거죠. 네네. 근데 유일하게 점수가 오른 직렬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철도 경찰입니다. 네네. 철도 경찰이 커트라인이 오히려 올랐어요. 네. 안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다 떨어진데 이건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 이것은 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건지 또 뭐, 분석을 좀. 네네. 뭐 갑작스럽게 뭐 철도 경찰 선호도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네.
그 뽑는 인원이 급격하게 줄었었어요. 여기도 예. 뭐 작년에 28명 뽑았었는데 올해 6명으로 뭐 많이 줄었다 보니까 그 모집 인원의 차이로 그 점수대가 올라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더 세지면서 점수대가 올라간 거죠. 아무래도 뽑는 사람을 줄이면은 커트라인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네 맞습니다. 네, 시험을 어렵게 냈으나 사람을 너무 많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올라간 좀 그런 기현상이 나타났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본 거는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국가직 이제 전국 단위 모집을 본 거고요. 근데 국가직에도 지역 구분 모집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최근에서야 이걸 알게 됐는데요. 대표님, 요 지역 구분 모집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제도를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소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지역 구분 모집이라고 하면 이제 원서 네. 접수할 때 뭐 이제 어디 지역에서 어느 지역으로 자기가 선택을 할지 이렇게 좀 그 나와 있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전체 직렬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 일반 행정 직렬과 우정 직렬 우정, 두 가지 일반 행정. 직렬에 네. 해당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일행직이나 그 우정직 같은 경우는 이제 원서 접수 당시에 이제 네. 본인이 어느 지역에서 근무를 할지 이제 선택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실질적으로 지역 구분 모집에 그 지원한 거에 따라서 전국 모집 같은 경우는 전국으로 발령이 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일반 다른 지역의 특정 지역에 지원한 그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그 발령을 받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나는 국가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뭐 연고지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있고 싶다. 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또 이 모집 방법이겠네요. 네네. 아마 그걸 또 염두에 두고 만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거주지 제한은 있다. 거주지 제한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거주 제한이 없고요. 예. 누구나 다 지원을 할 수 전국 있고요. 어디서나. 네네. 예. 나머지 지역들은 이제 그 지역에 살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생각을 해봐도 그렇다면은 아마도 서울, 인천, 경기 쪽은 상당히 인기가 높을 것 같은. 네네. 그 데이터를 보시더라도 항상 서울, 인천, 경기 지역이 합격선이 상당히 높아요. 꾸준하게. 실제로 그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20년도 기준으로 가장 높았고 네. 19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두 번째였고 네. 그러니까 1, 2등을 하는 거네요. 계속. 네네. 그렇죠. 보통 전국 모집 쪽이 합격성이 높은 편이고 네. 그 다음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쪽이 뭐 비슷하게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전국 모집에 비해서 많이 좀 점수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국 모집이랑 서울, 인천, 경기 지역 모집만큼은 전국 모집이랑 삐까뜨고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지역은 전국 모집이 조금 우회에 있고 네네. 약간 뭐 이런. 근데 지금 보니까 서울, 인천, 경기가 올해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서인경이라고 한다고 그러던데 네. 서인경 씨가 올해는 그 지역에서 403이 나왔는데 네. 전국에서 일반 행정이 397이어서 네. 오히려 서인경 지역 모집이 이겼네요 올해는. 네, 그렇더라고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일하고 싶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제한도 없기 때문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을 것이고 두 가지가 합쳐져서 점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일반 행정에서 올해 최고는 서인경이었고 최저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광주 전남이었네요. 네. 그래서 386점. 그때 매년 좀 많이 바뀐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네. 그 우정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좀 네. 특정 지역이 좀 꾸준하게 낮은 그 점수대를 형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행직 쪽은 좀 많이 바뀐다고 보시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봐도 뭐 이렇게 별로 유지되고 있는 느낌이 안 듭니다. 서인경 정도만 유지되는 느낌이지. 네. 뭐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올해는 두 번째로 높았는데 네. 작년에는 또 뒤에서 두 번째였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뽑는 인원도 적고 그래서 그렇죠. 인원도 그때 좀 많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정직렬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올해는 서울이 제일 높았고 작년에는 경남이 제일 높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는 강원이 제일 낮았고 네. 작년에는 제주가 제일 낮았고. 네네. 우정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 네. 지역이 조금 낮게 형성되고 네. 좀 이렇게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국가직 그 부분은 다 본 것 같고 네. 이제는 그 지방직 9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국가직 9급 커트라인 저희가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이제는 이제 지방직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한번 경향을 봐보면은 저희가 이제 표로 구분을 해놨는데 이 빨간색이 19년도 점수고 그 파란색이 20년도 커트라인이에요. 보면은 파란색이 높죠.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지방직이 쉬었다는 증거겠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370을 넘는 지역이 서울이랑 부산 정도였어요. 부산도 완전 턱걸이였어요. 370.33. 근데 올해는 모든 특별시, 광역시에서 다 370을 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보니까 세종시나 광주 같은 경우는 26점 작년에 비해 그 정도 올랐고 가장 심지어 인천 같은 경우는 35점이 올랐네요. 35점이 올랐고 서울 같은 경우가 그래도 가장 오름폭은 적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13점이나 올라가지고 올해 시험이 좀 많이 무난했다는 저희들의 어떤 체감을 요 수치로 증명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보시면은 이제 울산이 이제 올해 가장 높았고요. 391점이었고 가장 낮았던 것은 인천시가 371점이었습니다. 가장 낮았지만은 상승폭은 또 가장 컸어요. 35점이 늘었어요. 특별시, 광역시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또 도별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도별은 또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요 그래프 보시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파란색이 더 높은 그 경향은 이제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약간 좀 특이한 것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 보면 이제 전북도를 보시면은 파란색이 굉장히 높잖아요. 무려 409점, 410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찍었고 또 매우 특이한 게 요 충남 계룡인데 여기 보면은 혼자서만 파란색이 더 낮아요. 그것도 굉장히 낮아요. 보면은 작년에 350이었는데 올해는 273점입니다. 그래서 전북도랑 비교해 보면은 무려 136점? 엄청난 차이가 지금 나고 있는데 요 지금 전북도랑 충남 계룡에 대해서는 그래도 요 원인이나 이 점수에 대해서 대표님 설명을 좀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수치 같아요. 이게 그렇습니까? 특이점이 있었던 게 양쪽 다 한 명을 뽑았어요. 근데 이제 전북 같은 경우는 지원자가 256명 그대로 예전하고 비슷하게 많았고 한 명을 뽑음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충남 같은 경우는 한 명 뽑는 이유로 지원자 급격하게 줄었어요. 25명 정도로 급격하게 줄다 보니까 한쪽은 똑같이 한 명을 뽑아도 급격하게 점수가 올라갔고 한쪽은 급격하게 점수가 내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선발 인원 자체가 한 명. 네네네. 똑같이 한 명을 뽑았는데 한쪽은 출원 인원이 그걸 보고 눈치 작전이라고 하죠. 소신 있게 지원하지 않고 눈치를 보고 지원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그 한 명 뽑는 것 때문에 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던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는 계룡이 낮은 곳이 절대 아니었는데 올해는 이제 한 명밖에 안 뽑다 보니까 무서워서 이제 못 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지원을 안 했고 오히려 또 이렇게 나 그래도 한다 하는 분이 좀 행운을 잡으신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저기 충남 같은 경우는 아마 그런 부분도 작용을 했을 거예요. 지원자가 많이 줄었던 것도 있지만 지원자가 한 명 정도를 뽑게 되면 지원자가 25명 이렇게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중에 꽈락자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는 더 낮아졌을 거예요. 그렇죠. 지금 기팀해 주신 거 보니까 이 전북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요 한 분 최종 선발 인원도 한 명이고 필기 합격자도 한 명이어가지고 정말 이제 여기 있는 그 유일한 합격자 그분은 좀 자기 점수가 세상에 공개되신 거나 마찬가지네. 보니까 한 명이어서 그분이 점수가 공개된 거나 마찬가지.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엄청나게 공부를 잘하신 분 같습니다. 410점에 육박하신 점수를 받으신 그런 분을 저희가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지방직과 관련해서 또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제도 변화가 있다고 그러는데 한번 또 그것에 대해서도 대표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동안은 중복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2021년 내년부터는 이제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복 지원이 가능할 때는 이제 제가 거주 지역 조건만 만족하면 대구도 쓸 수 있고 그다음 부산도 쓸 수 있게 이렇게 중복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건데 내년부터는 이제 그게 불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한 곳만 지원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물리적으로는 한 곳에서밖에 시험을 못 보는데 그래도 일단은 당일날 이제 어떤 특정한 날에 지방직 시험들이 열리니까 여러 군데 이제 걸어놓고서는 이제 경쟁률 나오는 거랑 이제 분위기 좀 봐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어디 하나 딱 정해야 되는 거네요. 네네, 그 중복 지원 자체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도 여전히 서울은 거주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한 거는 맞죠? 아니요. 서울 지역도
이제 같이 그 자칫 지원을 못 하죠. 예를 들어 내가 대구에 지원을 했다 그러면 서울 지역 지원 못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고 서울 지역 지원했다 그러면 대구에 지원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21년 다만 부터. 대구 사람이어도 서울에 지원을 할 수는 있으나 아, 예, 그렇죠. 거주 서울에 제한이 지원한 없으니까. 이상 이제 대구는 포기해야 되는. 아, 네네, 옛날엔 둘 다 맞습니다. 걸어놓을 수 있었는데. 예, 예. 아, 그러면은 우리 시험에서 뭐 응시율이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까요? 그런 제도 변화와 관련해서. 응시율에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중복 지원이 가능할 때는 응시율이 곳곳에 상당히 좀 떨어진다고 그렇죠, 봤어야 되고 그렇죠. 특히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가 지원할 수 있었기 때문에 네. 다 걸고 시작을 하거든요. 네.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응시율이 상당히 떨어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중복 지원이 안 되고 내년부터는 한 곳에만 지원을 해야 하니 네. 이제 서울 같은 지역도 이제 응시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시험을 볼 사람들이 그 지역을 찍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출원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테고 왜냐하면 중복 출원이 안 되니까 네. 중복 출원이 안 되니까 모든 지역에서 출원 인원은 다 조금씩 줄 텐데 그 대신에 이제 모든 지역에서 응시율은 또 올라가는 네네. 예, 이제 또 그런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지방직 쪽에서 이제 소신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렇네요. 눈치를 보기 어려워진 거죠. 예.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수험생 입장에서는 결정을 좀 더 빨리 해야 되는 그리고 좀 더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변화가 아닌가 싶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오늘 그 주요 헤드라인 뉴스도 살펴봤고 또 이제 발표가 난 국가직 9급이랑 지방직 9급에 대해서 뭐 전체적인 어떤 난이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뭐 최고 지역, 최저 지역 뭐 그런 거 최고 직렬, 최저 직렬 그리고 그 원인 뭐 좀 특이한 지역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데이터만 보고서는 또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배경도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질문 받은 거 그것에 대해서 또 이제 몇 가지 질문에 대해서 또 응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곽두팔님,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위주로 뽑았는데요. 곽두팔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어요. 내년부터 9급 국가직 커말 등 과산점이 없어지는데 그게 내년 합격 컷에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일단 자료화면 보시면서 대표님께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일단 좀 잘못 좀 알고 계신 게 있는 것 네. 같아요. 그 국가직 가산점 같은 경우는 17년도부터 네. 없어졌어요. 아, 네, 내년부터가 아니라? 네네, 내년부터는 이제 지방직 아. 쪽에 가산점이 없어지는 예, 예,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내년 합격 컷에 영향은 당연히 안 미치겠죠. 국가직인 경우는. 17년도부터 반영이 됐던 거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뭐 지방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알고 계셨던 대로 뭐 네. 이제 내년부터 가산점이 없어지게 되면 합격 컷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실제로 지금 이제 띄워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제 왜냐하면 지방직은 내년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데이터가 없고 네. 국가직은 과거니까 그걸 통해서 추론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국가직이 17년도에 커말과 같은 이제 저희가 공통 자격증이라고 말하는 거 네, 그것을 폐지를 한 순간 바로 그런 그 자격증 소유자 자격증을 소지함으로 인해서 그 합격자 중에 자격증 소유자의 비율이 70% 정도에서 3%로 3, 4%로 뚝 떨어졌네요 보니까. 네, 거의 뭐 거의 20분의 1까지는 아니어도 그 정도로. 그러니까 공통 자격증을 들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그 덕을 보셨는데 그리고 합격자 중에 상당수였는데 그게 폐지되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4%는 공통 자격증이 아닌 자격증. 뭐 세무사라든지 뭐 이제 그런 어떤 좀 전문적인 자격증 그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합격자 중에 뭐 10%도 채 안 된다. 뭐 3%대인 경우도 있었다. 뭐 이렇게 네네, 보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직에서도 결국은 비슷한 현상이 반복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이거 저도 약간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왜냐면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감사원에서 나왔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 가산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감사원 가려면은 뭐 세무사 회계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느냐, 그걸 먼저 따야 되느냐 이런 거 질문하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거 가지신 분들 거의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따기 어려운 그 자격증이고요. 만약에 감사직에 가기 위해서 이것을 딴다. 그것은
그 노력을 그냥 하나의 감사직에 투입하시면 훨씬 더 효율적인 것이고 실제로도 안에 들어와 보시면은 가진 사람은 정말 뭐 손에 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뭐 위축이 돼가지고 내가 이제 가산점 뭐 보니까 무시무시한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더라. 그렇기 때문에 지원을 못하겠다. 그거는 전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공통 자격증은 있었으면 옛날에 좋았죠. 하지만 그것은 뭐 비교적 수월했던 거고 다 같이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번 또 두 번째 질문 한번 볼게요. 저희 그 서재근님 질문인데요. 내년이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시험 칠 수 있는 마지막 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치 싸움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22년 시험까지 고려하는 초시생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시험을 진입하시는 분들, 초시생들은 무슨 과목을 선택해야 지방직, 국가직 두 마리 토끼도 다 잡고 국가직, 직렬 선택이 눈치 작전에도 승리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해볼 만한 질문이고, 그러니까 지방직, 국가직도 다 이제 할 수 있고, 또 이제 직렬 선택에 있어서도 큰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최적의 선택 과목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또 PS로 퐁당퐁당 법칙은 여전히 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또 한번 대표님 말씀을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네. 과목을 선택해야 되느냐? 뭐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네. 22년까지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네. 뭐 전공 필수가 되니까 당연히 뭐 일행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행정법, 행정학을 선택 과목으로 하시는 게 그 내년까지 후내년까지 자료 준비하기가 좋죠. 띄워주시면은 그 과목 직렬 나오는 네네. 네네. 요 보시면 좀 수월하실 것 같은데 네네. 이야기가. 그래서 뭐 국가직 같은 경우 지금 일반 행정 같은 경우 행정법, 행정학 개론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 현재 선택 과목에도 있는 거고 네. 22년에 필수화 되더라도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볼 수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그 두 과목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죠. 근데 이제 단지 이제 일행직 같은 경우는 이제 점수대가 좀 높다 보니까 네. 그걸 좀 피하고 싶다고 하면 그 다음에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이제 세무직 쪽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세무직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도 그 22년도부터 네. 세법 개론하고 회계학이 전공 필수로 선택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내년도에도 선택 과목으로 세법 개론 회계학을 준비하신다고 하면 22년에도 무난하게 똑같은 과목으로 시험을 봐서 뭐 합격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고 지방직까지 고려하더라도 이제 회계학은 공통으로 들어가고 세법 개론 대신 지방 세법이 들어가는 거니까 한 과목 정도니까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이제 또 완전히 성격이 다른 과목도 아니고 세법 개론이랑 지방 세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질문하신 우리 서재근님께서 궁금해하신 거는 뭐 올해 같은 경우도 있지만 이제 내년까지 고려했을 때 올해와 내년의 교집합 그리고 동시에 국가직과 지방직의 교집합 그 모두를 만족하는 선택 과목의 조합 요거를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네. 그걸 이제 다 찾아보면은 저희가 결국은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이다. 이거는 뭐랄까요? 뭐 저희의 어떤 판단이 아니라 팩트인 것 같습니다. 올해와 내년에 다 이제 볼 수 있는 과목이고 동시에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공통되는 거는 그것은 일반 행정에서의 행정법 총론과 행정학 개론. 네. 그거를 택하면은 이제 올해도 이제 그걸로 하실 수 있고 다만 이제 요새 공무원 시험이 뭐 초시생이라고 하셨으니까 초시생 1년 안에 붙는다는 거는 뭐 정말 이례적일 정도로 너무 이제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염두에 둔다면은 그거 올해와 내년이 충족이 되고 또 이제 국가직 지방직에서 동일 직렬로 할 수 있는 게 일반 행정을 일단 꼽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행정법 행정학을 하는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세무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왜냐하면은 세무 같은 경우는 뭐 올해도 당연히 있는 과목이고 내년에도 있는 과목이고 동시에 국가직 지방직에서 회계학은 완전히 공통이 되고 네. 그리고 세법 개론과 지방세법으로 조금 달라 보이지만 또 그 안에서 또 그래도 완전히 차이가 나는 과목은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같은 맥락이니까. 좀 이제 동시에 노려볼 수 있는 네. 뭐 그렇다는 말씀으로 네, 맞습니다. 한번 또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나머지 직렬은 저희가 이제 준비해 오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 뭐 고용 노동을 택하신다면은 국가직에서는 하실 수 있지만은 또 이제 지방직에서도 또 새롭게 또 다른 직렬을 택하셔야 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뭐 지금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은 요게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퐁당퐁당 퐁당퐁당 법칙은 여전히 될 것인가? 이거가 뭐 의도된 바라기보다는 예. 뭐 이제 출제위원들이 이제 그
그 시험 자체를 반영을 하다 보면 예. 어렵게 나왔다고 이제 결론이 나고 나면 그 다음 이제 출제위원들이 좀 쉽게 내려고 하는 성향이 있을 거고 또 너무 쉽게 출제됐다고 판단되는 해에는 그 다음 해에는 또 출제위원들이 조금은 이렇게 난이도를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약간의 좀 차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뭐 18년도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어려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성이 좀 높았고 그러다 보니까 19년도는 또 엄청 쉬웠어요. 이제 그게 반영이 됐는데 좀 너무 심하게 반영이 된 거죠. 지원 주재원들 입장에서. 그래서 상당히 높았었고 그다음에 이제 20년도 올해는 또 너무 쉬웠다고 하니까 좀 조금 난이도를 좀 있게 냈는데 사실상 뭐 크게 어렵게는 안 나왔어요. 뭐 네. 반영이 잘 됐다고 봐야죠, 사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뭐 요 정도 수준이거나 아니면 뭐 어렵다고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공무원 요 강의하기로 하면서 제일 먼저 봤던 자료가 요 시험 그 연도별 이제 성적 분포도 그걸 이제 뭐 제가 공식적으로 이제 정보 공개해가지고 이제 받아서 받고 또 유튜브에도 이제 공유한 게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있는데 굉장히 놀랐던 게 18년도 이제 우리들이 모든 분들이 다 보실 국어 과목,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일반 행정 기준으로 4만 명 정도가 시험을 봤는데 만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2명에 2명 전국에.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만점을 받을 수 없는 시험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두 분도 뭐 찍어서 맞은 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 사시선다형에서 만점자가 2명이라는 거는 2만 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거는 일부러 틀리게 냈다는 것 말고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찍어도 한 문제를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그거밖에 안 나왔다는 건 너무 어려웠다는 건데 그 다음 해가 더 놀랐더라고요. 그 다음 해를 보니까 만점자가 600배가 늘어가지고 120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험 보는 사람 숫자는 비슷한데 만점자가 600배가 늘었다는 거는 출제하는 기관 측에서 조정을 했다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너무 어려웠으니까 우리가 이제 샤워를 할 때도 물이 뜨거우면은 조금 차갑게 하자 하다가 아예 찬물이 나와버리는 이게 조금만 나는 조금 돌렸는데 분명히 그만큼 또 어떻게 보면 공무원 수험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얘네들이 확 튀어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그런 경우가 왔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정반합으로 갈 거다 했는데 실제로 이제 올해 시험을 보시면은 어떤 그 중간 정도로 다시 이제 또 너무 이제 어려워진 게 아니라 어렵지만은 또 그래도 어떤 현실적인 난이도로 나와서 잘 출제되는 시험이라고 평가를 받는 것 같고 국가식 얘기입니다. 국가직 가장 많이 보신 시험 기준으로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것 같고 또 어떤 그것이 계속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 않을까. 네. 그러다 보면은 퐁당퐁당이 뭐 이렇게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진폭이 계속 줄어들어서 결국 이제 적정 수준을 찾아가지 않을까. 한번 또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 시험, 마지막 시험 죄송합니다. 시험 보기 힘든데 또 시험 질문, 마지막 질문. 이제 이성훈님께서 이제 해주신 질문인데요. 울산 교행이었는데 울산 교행 같은 경우는 이랬나 보네요. 합격선이 383점, 근데 양성평등이 371점이었는데 그러니까 12점의 차이가 나네요. 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남자 인원이 적었다는 건가요? 내년에 지원해 보는데 참고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남자 인원이 적었던 게 맞고요. 네. 디테일한 설명을 하기 전에 먼저 양성평등 임용 목표제를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이제 7구급 공채, 5명 이상 채용하는 7구 공채에 이제 해당하는 제도이고요. 5명 이상. 예. 네네. 내용은 예를 들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좀 간단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특정 직류에 10명을 뽑는데 네. 그중에 여성 합격자가 8명이에요. 그러면 남성 합격자가 2명밖에 되지 않잖아요. 네. 이제 요거를 이제 문제시해서 네. 요거를 이제 성 비율을 좀 평등하게 가져가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입된 거고 그래서 뭐 기준은 이제 30%예요. 특정성이 30%를 차지할 수 있게끔 네. 하는 거라서 방금 예를 든 대로 8명이 여성이면 남성이 2명밖에 안 되니까 네. 30%가 되기 위해서는 남성이 1명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1명을 추가로 더 뽑겠다. 그렇게 되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뽑히는 1명 같은 경우는 이제 합격 점수 자체가 좀 낮아지겠죠. 그럴 수 추가로 있겠네요. 뽑는 네. 인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점수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양성 평등이라는 것은 뭐 어느 성이든 간에 네, 아무튼 특정 성이 30% 미만이라면은 30%를 채워주는 네네, 뭐 그런 거네. 그러니까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한쪽 성이 뭐 불이익을 본다기보다도 그냥 추가로 뽑는 것이죠. 네네, 거기에 맞습니다. 부족한 만큼을 이 사람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성적이 되는 사람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네네, 예, 반대성에서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네네. 추가 모집에도 근데 제약은 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 점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나게 되면 이제 네. 해당이 안 되고요. 아. 평균 기준으로 마이너스 3점. 합격선에서 마이너스 3점까지가 이제 그 추가로 뽑을 수 있는 그 제한점이고요. 네. 그러면은 이분은 지금 총점 기준으로 12점 차이였는데 네네. 약간 좀 아슬아슬했던 거 같네요. 그렇죠. 아슬아슬하죠. 총점으로 봤을 때 뭐 이제 정확하게 15점은 아니지만 그 안쪽이어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아슬아슬했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더 그 조건이 40% 이상 모든 과목이 그러니까 네. 그 과락이 나면 아.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성평등은 특정 성이 30%에 부족했을 때 다른 쪽 성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고 네. 그만큼을 채워주기 위해 추가로 예정 인원보다 더 뽑는 제도이다. 네, 맞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건 아니고 네. 평균 3점 이상 차이가 나는 사람을 받아주진 않는다. 네네. 그리고 또 모든 과목에서 과락은 없어야 된다. 네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보시는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뭔가요 했는데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어떻게 보면 거의 맥스에 해당하는 거의 그런 맥스죠. 예였고요. 지금이. 네, 대부분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죠. 아. 총점 자체가. 또 질문 하나만 이제 더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요거는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정유진 수험생님 안녕하세요. 공항이라는 공간을 좋아하고 외국인 만나는 것을 흥미롭게 생각하여 출관직을 희망하는 공시생입니다. 개인적으로 출관직이 내년 충원계획 관련하여 코로나의 영향을 꽤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시생 신분이라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서 커트가 좀 더 낮은 직렬로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언 얻고 싶습니다. 난공 데스크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이 질문을 보고 그래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게 말을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출간직을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공항을 좋아하고 외국인 만나는 게 이제 흥미로워서 이게 하고 싶어서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외로 우리가 어느 직렬을 선택하실 때 그걸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것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은 마땅한 게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경우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주 큰 틀 너무 이제 제가 너무 추상적이고 좀뭐 내일 아니라고 말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심인데 지금 이것을 내가 출간직이라는 것을 하고 싶어서 하셨다면은 그랬으면은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말한 그 1교출에 해당하는 커트라인이 이제 높은 직렬이어서 그리고 뭐 이제 아마 한번 이제 탈락을 하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시나 본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고 다른 걸 하게 되면요. 그러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하기도 힘들게 되고 그만큼 또 다른 면에서 공부에 더 손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질문해 주신 코로나 관련해서 뭐 충원 계획 그거는 뭐 사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조금 더 큰 틀에서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커트라인이 높은 직렬이라고는 이유로 포기할 때는 그것을 포기함으로써 내가 오히려 또 다른 마음도 그렇고 공부할 때 태도도 그렇고 손해를 보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가 왜 공무원을 하는가 좀 그런 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또 이 얘기는 사실 정유진 여기 수험생님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한번 좀 그런 식으로 한번 직렬 선택에 있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하고 싶은 거 위주로 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 질문은 이제 다 하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오늘 이제 출연해 주셨는데 또 이제 마치기 전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제가 그 인터뷰 개념으로 이렇게 네네네. 한 거는 처음 출연이에요. 항상 인터뷰를 해오셨죠? 네, 제가 뭐 스태프 입장에서 항상 네. 인터뷰를 하러 다녔었는데 네. 할
때 하러 다닐 때는 되게 쉽게 생각을 했었는데 네.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너무 어렵네요. 어렵고 사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준비한 거대로 말씀을 못 드렸던 게 아. 많고 그냥 머릿속에 있는 다음에 게 또 있는 나와주셔서 대로 말을 예, 해주시면은 나온 게 많은 것 같아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뭐 앞으로 좀 발전적인 모습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뭐 이렇게 많은 백데이터도 준비해 주시고 또 그것을 또 분석해 주셔서 저희가 어떻게 숫자만으로는 또 알 수 없었던 그런 설명도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감사드리고 사실 이제 저희가 오늘 이제 첫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어색한 점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또 계속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처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공무원 시험 제도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장에 공무원 수험가에 불충분한 불명확한 자료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쉽게 설명드리고 저희가 이제 공부해서 쉽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또 정보들을 정확하게 바로잡아드리고 또 신선한 정보를 공유해드리도록 계속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최종 합격하는 그날까지 난공데스크가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